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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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태상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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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출판을 축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또 뭐 다른 학교에 가서 특강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그제 이 시민들을 또 시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오늘이 7강이라 이제 몇 번 남지 않아서 벌써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여하튼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도 좀 해주시면 저도 제가 찍은 강의를 제가 스스로 또 복습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해서 좀 더 우리 스스로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강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핵심은 태극, 즉 역설의 진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대적인 양도 없고 절대적인 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로 하나의 완벽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고 또 슬픔을 맛본 사람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이런 역설적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슬픔의 절망에 함부로 빠지지 않겠죠. 또한 기쁨의 교만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역설을 통하여 만들어진 백석과 한영훈, 김영랑의 시를 맛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시인들, 명작의 시를 가져오는 이유는 명작은 영원히 명작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고증이 된 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시는 또 필사하고 또 낭송을 통하여 반복하면 창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삶의 행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설과 관련된 제 시도 함께 읽었습니다. 특히 전태일 열사의 눈물과 다리의 역설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해 건너가는 기쁨을 맛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 어린 희생이 새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르신을 생각하며 쓴 시 백제는 쓸쓸하다는 시를 통하여 죽음을 향해 가는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사람은 생의 기쁨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과 사는 하나의 길이라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리만 터득한다면 인생사 세옹지마라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저 강물을 바람일다 저 강물을 건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7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곧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2002년 때 월드컵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4강에 갔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4강에 갈 줄은 아마 전 세계 스포츠인들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캐치플레이어 그 구호가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그래서 꿈이 바라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룰 수 없다고 꿈마저 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꿈을 꾸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꿈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꿈이 뭐니 하면 그것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의미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사람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자녀에게 널 믿는다 라고 말하면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넌 엄마의 믿음대로 나쁜 길에 가지 않고 착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은 불신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믿음이 깨어지면서 결국 사랑의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에도 믿음이 필요하죠. 함께 있을 때는 보일 때는 잘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상대방을 속이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상대방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인간을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곧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좀 긍정적 역설도 물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을 믿고 불교에서는 극락왕생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믿으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시에서도 시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시창작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좋은 시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직접 말하기가 아닙니다. 간접 말하기입니다. 메타포입니다.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고 싶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예를 들면 네가 돌아오는 그 쓸쓸한 골목길을 지키는 한 송이 장미꽃이 되고 싶다거나 한겨울 네가 걷는 모든 길을 눈이 되어 내리고 싶다거나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독자에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랑의 감정을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관념적인 언어로서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체적 사물로 드러내는 것이 좋은 시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타포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말하기로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간접 말하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드러내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부모님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내적으로 부모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부모,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따라다니면서 욕심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게 하고 또 자녀의 반항심만 키우게 되죠. 유교 윤리를 우리 한국 사회는 매우 존중하는데 그게 바로 삼강오륜입니다. 근데 삼강오륜 중에서 오륜의 첫 번째가 부자유친입니다. 친. 근데 뒤로 가면 장유유서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유유서도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윤리였지만은 부자유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엄격함을 강조하고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친함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부모와 자식이 소원한, 어떻게 보면 유교의 윤리를 가장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을 한국 사회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르치려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함, 사랑과 자애로서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유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또 부모와 자식을 친함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랑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은 아이의 꿈대로 저는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연공서열을 따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울 때는 온 마을에 정성이 필요하듯이 그 아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어른들의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너 몇 살이야? 하고 쉽게 반말을 하고 나 몇 년생이야? 해서 쉽게 우위에 오르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 깊은 사랑이야말로 서로를 존경하게 하는 것이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숫자에 의해서 누르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언어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물을 통해서 은근히 보여줄 때 더 좋은 시가 된다는 것이죠. 직접 말하기는 사실 자신의 의사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하기는 여운이 없으면서 타인에게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시는 명확한 의미의 전달이 아닌 가슴으로 울리는 여운을 남기는 것이 더 좋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짧게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한마디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하고 그것은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메타포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울림을 주지요. 제가 지금 메타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메타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해서 이 바로 눈물 젖은 빵은 시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직접적 말하기라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때 이 눈물 젖은 빵이 바로 메타포가 되는 것입니다. 간접으로 말하는 것이죠. 메타포에 관련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안토니아 스카라메트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네루다와 한 그 우체부가 만나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메타포가 더 무엇인지,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왜 좋은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의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안토니아 스카라메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요. 시를 낭송하셨을 때 단어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바다처럼 말이지. 네, 그래요. 바다처럼 움직였어요. 그게 운율이라는 것일세. 그리고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멀미가 났거든요. 멀미가 났다고? 그럼요. 제가 마치 선생님 말들 사이로 넘실거리는 배 같아요. 시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 말들 사이로 넘실거리는 배? 바로 그래요. 내가 뭘 만들었는지 말이요? 무엇을 만들었죠? 메타포. 하지만 소용없어요. 순전히 우연히 튀어나왔을 뿐일걸요.
우연이 아닌 이미지는 없어. 예, 이 나중에 이 책에 의하면 이 우편 배달부가 시인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이 네루다에게 이 메타포를 배우면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메타포는 바로 운율을 바다로 표현한 것입니다. 운율을 바다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신앙송을 듣고 운율을 느꼈어요. 이건 메타포가 아니죠. 직접 말하기죠. 신앙송을 듣고 단어들이 움직였어요. 바다처럼요. 이게 좋은 시가 되는 거죠. 파도는 반복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어나 시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운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음악적 효과라고 하죠. 두 번째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포는 배입니다. 배. 네루다의 어떤 시를 듣고 또 감동을 받고 말에 감동을 받고 받은 것을 넘실이 그리는 배라고 하고 토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넘실이 그렸는지 토했다고 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선생님의 시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말보다는 저는 선생님의 시를 듣고 제가 마치 넘실이 그리는 배 같았어요. 심지어 토했다고요. 네, 이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실제로 꼭 시를 이렇게 쓰지 않아도 우리는 평소에 말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써야 됩니다. 너무 관념적이고 식상한 언어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시어 또는 구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소통을 더 원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는 이렇게 해서 관념적인 것을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게 만드는 실상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저는 시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시를 쓰게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도 시를 자꾸 쓰게 만드는 것은 직접 말하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 간접 말하는 화법을 저는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물들이 시에 동원이 되고 말하기에 동원이 되면 훨씬 더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바위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저 나무가 나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흐르는 저 시냇물이 우리의 사랑의 물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얘들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런 구체적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소통한다면 아이들이 물결을, 나무를, 바위를 함부로 보지 않겠죠. 그래서 시적 말하기는 꼭 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시적 말하기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 책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책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에서 이 구체부인 마리오와 네루다의 대사의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하기가 정말 살아있는 말하기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영화 그 부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마리오와 네루다의 대사. 어느 날 마리오는 네루다와 친분을 쌓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건넸다. 하지만 네루다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무심하게 문을 닫자 마리오는 슬픔에 잠겨 돌부처처럼 되어버렸다. 무슨 일이나? 네? 전봇대처럼 서 있잖아. 마리오는 고개를 돌려 시인의 눈을 찾아 올라가 보았다. 상처럼 꽂혀있다고요? 아니, 칠색의 팍처럼 고즈넉해. 도자기 고양이보다 더 오래요? 네루다는 눈잡이를 놓고 턱을 얼룩만졌다. 마리오, 내게는 일상 송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책들이 있네. 그리고 온갖 메타포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뭐라고요? 메타포라고? 그게 뭐죠? 시인은 마리오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대충 설명하자면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루다는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 지었다. 좋아, 하늘이 울고 있다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
참 쉽군요.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옳거니 그게 메타포야. 네, 얼마나 대화가 아름답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아이가 엄마, 난 오늘 매미처럼 울었어. 맴. 왜? 기분이 너무 좋았단 말이야. 하면 그 아이가 매미를 때려서 죽이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미처럼 난 기분이 좋아서 울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매미는 저와는 더 이상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자꾸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아이들도 훨씬 더 상호적 관계에서 성장한다고 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더 직접적인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기 이익을 더 빨리 구하기 위해서 더 직접적으로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강하게 말을 하죠. 재미가 없어요. 교훈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메마른 정서의 말하기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시와 삶의 행복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를 잘 쓰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를 통해서 더 행복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역설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이게 시에 쓰이면 어떻게 감동을 주고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지금 마리오와 네루다의 메타포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참 감동적입니다. 전봇대처럼 서 있다고 말을 하니까 창처럼 꽂혀 있다고 하고요. 또 체스의 탑처럼 고즈넉해라고 하자 도자기 고양이처럼 고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언어의 연금술사죠. 이런 기발한 상상력으로 현재 자신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타포 말하기는 시적인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훨씬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자꾸 잔소리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좀 성질이 급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 케첩 이 통을 모르고 밟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마토 케첩이 막 거실에 엉망으로 번졌어요. 부엌에. 그럴 때 우리는 교훈을 야, 너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야, 오늘을 기억해. 토마토 케첩 사건 알겠지? 그러면 토마토 케첩 사건 하면 서둘지 말자라는 것이 아이의 내면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너 서둘지 마라면 그건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 자꾸 나한테 하지 마라고 하지? 근데 엄마가 토마토 케첩 기억하지? 하면 얘는 그래 그거 너무 내가 빨리 서둘다 보니까 그때 엉망이 됐지. 일생 동안 저는 큰 교훈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자꾸 직접적인 말하기로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반항심과 상처가 되지만 이렇게 간접 말하기로 하면 아이의 인상에 오랫도록 저는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적 말하는 연습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비가 온다는 말보다는 하늘이 울고 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좋은 시 한 편은 어떠한 교훈보다 더 오래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지혜를 가지게 하죠. 지금부터 아주 유명한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의 메타포를 다시 한번 복습. 아마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읽었던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 이 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자리를 잡았는지 그 메타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메타포 하나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유명한 시 몇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호수요. 김동명.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에서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의 피리를 불어주오.
나는 나라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마음을 세우리이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길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하늘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여기서 사용된 메타포는 뭡니까? 네, 호수, 촛불, 나그네, 낙엽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 네 가지 구체적인 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들의 이 멋진 상상력을 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타포가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역설법과 함께 아주 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 한 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의 얼굴이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불로 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살았대. 여기도 역시 보고픈 마음은 호수라는 구체적 시어를,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걸 다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수를 다 가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을 수밖에. 눈을 감으면 다 안 보여요. 덮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얼굴은 손으로 가리는데 보고 싶은 내 마음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메타포를 써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의 사랑의 크기가 와닿죠, 가슴에. 그리고 눈을 감는다는 어떤 구체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눈을 뜨면 당신이 없지만 눈을 감으면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영원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시를 보기 위해서 제가 바로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흥도의 엄마 생각이라는 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엄마 생각 기영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우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 시에서는 메타포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 고단한 일상을 보여주는 배춧잎 같은 발소리. 그 다음 내 유년의 윗목입니다. 윗목은 반대말은 아랫목이죠. 아랫목은 아시죠? 장판이 약간 그을린 시커멓게 너무나 뜨거워서 그 장소의 반대편의 윗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유년의 윗목이라 하면 내 유년이 어땠다는 뜻이죠? 매우 차가웠다, 아팠다, 외로웠다. 그러니까 나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어 라는 말보다는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이 메타포 하나가 정말 가난의 이 깊은 아픔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포가 이렇게 딱 사용이 되는 순간 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꼭 시가 아니더라도 그때 진짜 내가 어렸을 적에 진짜 윗목이었다, 윗목. 지금 생각해도 찬밥처럼 방에 당겨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쳐도 얼마나 훨씬 더 감동을 받겠습니까? 진짜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보다는 훨씬 더 찬밥처럼 당겨 있었고 윗목처럼 내 유년이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죠? 네. 기흥도 시인은 갓스러는 이 나이에
이 삶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아마 문학을 꿈꾼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영도의 입속에 금은잎이라는 이 시집 한 권 달랑 넣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말 저도 아주 대학교 다닐 때 이 기영도 이 시를 읽고 괜히 우울해하던 그런 나리나리 되는 네, 어떤 젊은 시절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는 첫사랑의 고재종 씨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랑 고재종.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화물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예,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 요소도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사랑을 뭐라고 메타포로 표현을 했냐면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처. 왜냐하면 그 자리에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첫사랑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더 다음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뭐 우리가 인생에 실패가 없이 한 번에 곧바로 바로바로 모든 걸 이루면 좋겠지만 그 한 번에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에 의하면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쉽게 이루어지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근데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소중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제가 어린 왕자에도 보면 내가 땀 흘려서 두레박에 물을 길어 올려서 먹는 그 물 한 모금이 인생에 엄청난 기쁨을 주듯이 남들이 나한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실패하고 힘들게 이루어서 만들어낸 그 조그만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재종의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첫사랑이 가장 괴롭고 슬프죠.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모든 걸 던지고 또 미끄러져서 결국은 울고 마는 결말로 끝이 나지만 그 상처 때문에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관념적 시어를 상처라는 그리고 그 자리에 된 자리라고 메타포를 딱 집어넣습니다. 된 자리에 상처에 꽃이 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메타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메타포에 대한 느낌이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쉬었다가 바람처럼 날아갔다가 바람처럼 날아오시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메타포 한번 썼습니다. 바람처럼 날아가. 바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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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